시아버지를 찾아 헤맨 지가 벌써 1년 정도 되어갑니다. 오늘도 저는 시아버지를 찾는다는 새 현수막을 걸고 돌아왔어요. 오는 길에 낡아서 끈이 떨어진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고 구청에 신고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불법이라고 과태료를 물게 되거든요. 1년 전 시아버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건 모두 제 탓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휠체어까지 타고 계신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누구보다 건강했지만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지셨고 풍까지 맞아서 거의 반신불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완전 누워서 생활하신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잘 걸으실 수 없었고 집안에서도 지팡이를 짚고서야 겨우 움직이셨어요. 병원에 갈 때나 잠깐 산책을 할 때는 어김없이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먹고 입고 씻는 모든 것도 혼자서는 어려우셨고요. 저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이후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대놓고 시아버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그 저 식충이 아직도 안 죽었네. 귀신은 뭐하는가 몰라. 저런 식충이 안 잡아가고. 그러게 아주 지겨워 죽겠어. 아니 어머니하고 아가씨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신 아버지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뭐야? 아주 효분하셨네. 효분하셨어. 정말 인간이라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이게 정말 보자보자니까. 시어머니는 제 따귀를 때렸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역성만 들면 언제나 모든 화살은 제게 돌아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시아버지가 주무시는 방문을 열어보고 아직도 안 죽었다며 밥도 먹지 마라, 물도 먹지 마라, 노골적으로 구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 반기를 들었고 이 끝도 없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절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아가, 좀 답답하구나. 잠시 공원에 산책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오죽 답답하고 속이 시끄러우시면 그러실까 싶어서 퇴근하는 길에 시댁에 들러 시아버지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해가 진 저녁이라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볍게 조깅하는 사람들이 오갈 뿐 조용했어요. 전 말없이 휠체어를 밀었고 시아버지도 말없이 허공 어딘가만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허탈하고 허무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런데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하셔서 근처 편의점에서 마실 것을 사러 갔습니다. 혼자 계시게 하는 게 좀 걸렸지만 금방이라는 생각에 음료수를 사들고 왔더니 시아버지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벤치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자신을 찾지 말라는 말과 오늘 일은 저도 모르는 걸로 하라는 말만 남기셨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하면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공원 곳곳을 찾아보고 큰 도로까지 나가보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혹시 휠체어를 탄 어르신을 못 봤냐고 물어보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시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 길로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요. CCTV를 확인했는데 저녁인데다가 하필 시아버지가 계시던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며 눈물을 쏟자 경찰 담당자는 단순 가출인지 의도적인 가출인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가출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그렇다고 해도 아무런 정황 증거도 없이 납치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히려 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알터니가 다 빠지는 것 같네.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사라지셨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걱정은 무슨 걱정. 그 양반이 돈이 있어서 누가 납치를 했겠냐? 몸이 멀쩡해서 바람이 났겠냐? 다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네 아버지 팔자라면 어쩔 수 없지 뭐. 누가 말려. 그래도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것이고 살 비비고 살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쩜 저렇게 독하고 모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처럼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돈을 안 벌어다 준 적도 없고 전 정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전 더 이상 시댁에 가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고 난 뒤 무척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 때문에 마음 다잡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 희망마저 사라지고 나니 전 정말 사는 게 고단하고 지겨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를 찾는 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복지시설 위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발견이 되었다면 분명 경찰에 연락이 왔을 것이고 연락이 안 왔다고 해도 보호시설 같은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나쁜 마음을 먹으신 건지 만약 시아버지가 잘못되셨다면 전 평생 자책감에 빠져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구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나가자고 했을까 눈물만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서너 시간 왔다가 가고 나면 하루 종일 제가 올 때까지는 혼자 방에서 멍하니 누워 계셔야 했으니까 어디든 가고 싶으셨겠죠. 그렇다고 갈 만한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다른 강력 사건들도 골치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시아버지 실종 사건은 아예 조사조차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하면 매일 기다려보라는 말만 했어요.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버지를 찾는다는 낡은 현수막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새 현수막을 걸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거의 집에 다 왔을 때쯤 뒤에서 빵빵하는 클락슨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흰색 벤츠차 한 대가 다가와서 제 옆에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곧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너무나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차에서 내리시는데 몸도 거의 회복된 듯 지팡이 하나만 짚고 걸어오시는 게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자경아, 그렇게 부르시는데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서 오히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난 뒤 시댁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몰랐던 우리 아버지의 또 다른 삶은 정말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얘기를 시작하려니 여전히 전 믿기지 않아서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제가 시아버지를 알게 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무역회사의 경리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땐 월말이 되어 직원들 월급을 봉투에 담아서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대기업 같은 데서는 계좌로 월급을 넣기도 했지만 우리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었고 또 사장님이 매월 말일마다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직접 월급 봉투를 건네는 것이 회사의 오랜 관행처럼 내려와서 여전히 봉투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말일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격리 담당이었던 저와 선배는 함께 현금을 찾으러 거래 은행을 갔습니다. 직원들 직급이나 호봉에 따라 지급액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일일이 현금을 계산하고 몇십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지급하는 게 제 업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갑자기 경리부 선배가 맹장수술로 일주일 동안 못 나오는 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서 그달 월급 지급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혼자 하는 건 처음이고 돈을 간수해야 하는 일이라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현금을 찾아두기 위해서 거래은행을 갔는데 그날따라 현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떨어져 있던 다른 지점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현금을 찾아들고 버스를 타면 아무래도 소매치기 당할까 걱정되어서 택시를 탔는데 아주 친절한 운전기사님을 만나서 무사히 회사까지 왔습니다. 그날 늦게까지 혼자 야근을 하면서 월급 봉투에 직원들 이름을 쓰고 그달 지급액을 일일이 계산해서 넣은 뒤 퇴근을 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회사의 월급 봉투를 그대로 두고 가는 게 찝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회사 보안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고작해야 경비 아저씨가 밤새 순찰하는 정도였는데 언젠가 캐비넷에 보관했던 월급을 도둑 맞는 바람에 회사가 발칵 뒤집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경리부 선배가 직접 집에 가지고 갔다가 월급날 들고 와서 지급을 해왔어요.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방에다 현금이 든 월급 봉투를 넣고 역시 버스를 타면 위험할 것 같아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인연인지 낮에 타고 왔던 그 택시였어요. 서울 바닥에서 하루에 2번이나 같은 택시를 타는 건 진짜 드문 일이라며 기사 아저씨도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낮에도 기사님 덕분에 잘 왔는데 밤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손님, 걱정 마세요. 그땐 집이 경기도 쪽이라 차가 막히지 않아도 30분, 40분 정도는 걸렸어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낮에도 현금을 찾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녔더니 졸음이 밀려와서 그렇게 잠깐 졸았지만 이내 깨어났고 집 근처에 도착했더군요. 기사님께 수고하시라는 인사까지 하고 집으로 가던 길에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돈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머리끝이 쭈뼛서고 심장이 쿵 하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미친 듯이 뛰어서 도로로 달려갔지만 이미 택시는 가고 없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을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서 신고를 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엄마도 놀라서 경찰서로 달려오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택시 번호도 모르고 택시회사 이름도 모르는 데다가 현금 가방이면 절대 못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가는 곳마다 CCTV가 있던 시절도 아니었으니 택시의 동선을 추적할 수도 없었어요.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낮에 제가 돈을 찾아서 회사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된 기사가 저녁 때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금 가방을 들고 나오는 것을 알고는 우연인 것처럼 가장하여 저를 태웠다는 생각도 들고 그 기사가 알고 보니 엄청 무시무시한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겉으로 유쾌하고 친절한 척 했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저 때문에 직원들이 월급도 못 받게 생겼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잘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제 실수로 돈을 잃어버렸으니 당장 그 돈을 물어내야 할 판이었어요. 그렇게 큰 돈도 없는데 이러다가 감옥에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고 엄마를 붙잡고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겨우 집으로 돌아왔는데 뜻밖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방을 찾았다는 겁니다. 당장 가보니 택시기사분이 뒤늦게 뒷좌석에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대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그분을 온갖 나쁜 사람으로 오해를 했으니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제 회사도 안 잘리고 직원들 월급도 무사히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기사님께 별도로 인사를 하려고 연락처를 받아들고 갔어요. 그렇게 월급 분실 사건은 회사 사람들 모르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전 월급도 탔겠다. 택시기사님께 연락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사님 덕분에 돈 가방도 찾고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세요. 꼭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절 마세요. 마음만 받겠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 찾아준 게 무슨 생명의 은인이고 식사 대접을 받을 일인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이렇게 전화해줘서 오히려 고마워요. 현금 가방을 보고 욕심이 안 생겼다면 인간으로서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찾아준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어요.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고 별거 아닌 일을 했다는 그 말씀에 정말 감동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에 뭉클했습니다. 전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그분께 드릴 작은 선물과 택시 회사 동료 기사분들께 드릴 음료수를 사들고 그 회사로 찾아갔어요. 동료 기사분들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계셨다가 제가 얘기를 해서 다들 알게 되셨답니다. 알고 보니 기사님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동양이셨고 잘 알지는 못해도 안면이 있는 사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인연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기사님이 우리 아버지와 연배도 비슷하셔서 남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 기사님과 친하게 되었고 특히 현금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전날 그분께 전화를 해서 택시를 예약했습니다. 서로 안부도 전하고 가끔 식사도 같이 하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한 3년쯤 지난 뒤 어느 날 아저씨가 밥이나 먹자고 해서 나간 자리에 웬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아저씨의 아들이었죠. 항상 주변 머리 없어서 연애 한번 못한 아들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저씨는 절 지켜보면서 며느리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고 누구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해서 아들과 몇 번 만나보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자경이라고 합니다. 네. 아버지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전 정인석이라고 합니다. 네? 정인석이요? 제가 알기로 아저씨는 김영철이신데 아드님하고 성이 다르네요. 그러자 인석 씨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침착하게 그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인석 씨는 시아버지의 절친의 아들이었답니다. 시아버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형제가 없었고 절친이 형제이자 친구이자 부모 같았던 존재였대요. 특히 절친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고생하는 시아버지를 안타깝게 여겨서 학비를 지원해 주셨고 친아들처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해주셨답니다. 절친과 시아버지는 정말 형제처럼 함께 자고 먹고 공부하면서 함께 명문대 입학을 했고 졸업을 하면서 같은 대기업에 다니게 되었죠. 회사에서도 친형제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막역했고 실과 바늘처럼 두 사람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두 사람은 함께 자취를 했고 각자 결혼을 하고 나서야 서로 독립을 했대요. 절친이 먼저 결혼을 했고 아들 인석 씨를 낳은 몇 년 뒤에 시아버지도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일구었는데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가족처럼 지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결국 언제나처럼 절친과 시아버지만 잘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친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비행기 사고로 그만 사망을 하게 되었죠. 그때 그 비행기 사고는 뉴스에도 보도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답니다.
시아버지는 절친을 잃었다는 충격에 빠졌고 깊은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대요. 사실 그 해외 출장은 원래 시아버지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을 하는 바람에 절친이 대신 가게 되었던 겁니다. 절친이 자기 대신 죽고 말았다는 슬픔과 자신 때문에 절친의 아들이 고아가 됐다는 고통 속에서 시아버지는 한동안 헤어나지 못하셨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절친이 죽고 그의 아내까지 충격으로 사망을 했으니 절친의 아들에 대한 시아버지의 죄책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한동안 절친의 아들은 친조부님 집에서 자랐대요. 그분은 시아버지 학비를 지원해 주셨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어린 손자를 키우시면서 사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별세를 하시고 말았답니다. 친조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으니 이젠 정말 절친의 아들은 천의 고아가 되고 말았죠. 시아버지는 그 아들이 눈에 밟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대요. 겨우 13살이었는데 혼자서 살지 못할 것이고 아들을 맡아줄 가까운 친척들도 없었답니다. 시아버지는 고민 끝에 그 아들을 입양하기로 결심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사 반대를 했대요. 당신 진짜 그 애를 입양하면 나 당신 안 봐요. 이혼이에요. 시어머니는 엄포를 놓고 난리를 쳤지만 시아버지는 아들을 호적에 올리셨답니다. 그 일로 두 분은 매일같이 싸웠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때 둘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8살이었답니다. 그리고 곧 IMF가 터지면서 중소기업은 줄줄이 도산을 맞았고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이 들어가면서 시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생활비와 딸 양육비도 벌어야 했고 또 입양한 아들도 길러야 했던 시아버지는 명문대와 대기업 경력으로 쉽게 취직을 할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았죠. 오히려 화려한 경력이 장애가 되었대요. 그때 결심했답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경력도 학력도 다 버리자. 오직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자. 그렇게 시작한 일이 택시기사였답니다. 처음엔 서울지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도 많이 했고 온갖 진상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답니다. 비록 이혼은 했어도 아버지로서 딸에 대한 의무는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부모들의 불화 때문에 딸이 고통받는 것이 늘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서 가능한 딸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딸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딸의 입학과 졸업식은 물론 생일도 빼놓은 적 없이 다 챙겼답니다. 하지만 딸은 친아들도 아닌 절친의 아들이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것에 늘 심통을 부렸고 결국 아버지와 같이 살겠다고 하도 떼를 쓰는 바람에 딸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재결합을 했답니다. 은지가 볼 때, 은지는 여동생이에요. 그 애가 볼 때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박탈감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전 몰랐어요. 아마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지만 나름 우리 가족에겐 상처도 되고 갈등도 되고 그러는 일이라. 전 인석 씨와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고 난 뒤에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하고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에겐 남편이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착한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 자기보다 5살이나 어린 시누이에게 다 당해주고 살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혼하고 재결합하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자신을 애지중지 길러주신 시아버지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가족사를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은 인석 씨 생각과는 달리 제가 판단할 때는
인석 씨에 대한 그 어떤 편견도 없이 그저 그 사람 자체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그랬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사람을, 그 사람의 진심을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거든요. 남편은 성격이 참 온순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웬만해선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분명 화가 날 일인데도 담담히 넘어갔어요. 그건 아마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너무 당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감정들이 대세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우유부단한 것 같은데, 그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는 장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나왔고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꽤 많은 편이었는데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은 시어머니께 생활비로 드린다고 했어요. 전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역시 제 느낌대로 두 사람의 아우러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어딘가 표독스럽고 욕심 많게 생긴 시어머니와 쥐뿔도 없으면서 온갖 잘난 체를 다하는 시누이를 보면서 남편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속이 상했어요. 겨우 고등학교만 나왔다며? 네, 그래도 야간대학은 다녔습니다. 야간대학이 대학인가? 그래도 인석이는 명문대 출신인데. 시누이는 자기보다 5살이나 많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기는커녕 대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대했습니다. 뭐 조그만 회사 경리부 대리라며? 쥐꼬리만한 회사의 말이 대리지 누가 알아줘? 정말 불끈하고 욱해서 시아버지와 남편만 아니면 당장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애써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얼만데?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생활비는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알기로 인석 씨가 생활비 드리고 아버님도 생활비 드리는 걸로 아는데요. 어머, 얘 좀 봐라. 시집도 오기 전에 벌써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 좀 봐. 결국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그만하라고 한마디 하고 나서야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이미 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다는 듯이 담담한 표정이라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인석 씨, 우리 결혼하고 독립하면 당신 월급은 무조건 제가 관리할 거니까 그리 알아요. 이제부턴 어머니께 생활비도 제가 적당히 계산해서 드릴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야단도 제가 맞고 맞장도 제가 뜰 거예요. 어머니가 난리치시면 제 핑계 대요. 남편은 몹시 난처했지만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와 남편은 시댁 근처에 전셋집을 얻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혹여 시아버지께서 자기들 몰래 우리에게 돈을 보태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매일 전화해서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우리가 이사할 그 집에 미리 가서 혼수는 뭘 하는지 일일이 살펴보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예물 하나 못 보내겠다고 하면서 저에게는 온갖 예단을 다 해오라는 겁니다. 어머니, 저 돈 없어요. 회사 다녀도 친정엄마가 늘 아프셔서 수술비에 약값 대느라 빠듯했어요. 전셋집도 그나마 대출받고 해서 겨우 장만했고요. 저도 어머니께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어머니도 저에게 예단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 네가 지금 이 시애미를 우습게 보는구나. 그게 싫으시면 어머니도 저에게 예물 제대로 해서 주세요. 그럼 저도 예단 제대로 해서 보낼게요.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도 막상 자신이 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니까 더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는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하셨어요. 누구 편을 들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제가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인데다가 경우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야, 네가 우리 엄마한테 예단 못한다고 했다며. 시누이가 흥분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인 옳기 언니에게 야라고 막말을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경우하지만 막 나가는 사람한테는 저도 막 나가거든요. 그래 왜? 따지는 거냐? 뭐? 따지는 거냐?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니? 당연하지. 네가 나보다 아랫사람이잖아. 너도 반말하는데 난 왜 아가씨 하면서 존댓말 해야 하니? 앞으로 존대받고 싶으면 너도 날 존중해. 알겠지? 전 일부러 더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 남편이 저런 몰상식한 인간들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시아버지는 점잖으시니까 막말을 못하시고 남편은 워낙 착한 데다 눈치 보느라 대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들의 만행에 대항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누가 보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겠지만 정말 말로만 듣던 시월드에 제대로 입성하고 보니까 없던 전투력이 생기면서 이대로 있다가는 저나 남편이나 평생 당하고 살 것 같았고 시아버지까지 입장이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가능한 경우에 맞게 시댁에 할 건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초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악역을 맡은 셈이었죠. 왜냐하면 남편과 시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화살바지를 자처했어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보내라고 했지만 이미 남편은 집을 넣느라 있는 대로 대출을 다 받았고 월급도 제가 관리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두 제 핑계를 댔고 그럼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천하에 못돼 처먹은 며느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저랑 남편 월급에서 대출금과 이자 갚아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2번이나 대출받아서 드린 것도 아직 다 못 갚았고요. 매달 생활비도 드리는데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쓰세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다 할게요. 아가씨는 그렇게 자랑하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왜 여태 취직도 안 하고 그렇게 놀고 먹는데요? 아가씨에게 취직해서 생활비 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돈 들이면 제발 명품 좀 사지 말고요. 집에 있는 명품만 다 팔아도 몇 달 생활비 나오는 거는 아세요? 야, 너 오기 전엔 이런 일 없었어. 인석이도 달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다 주고 그랬어. 네가 화근이야. 그땐 인석 씨가 결혼 안 했을 때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했으면 인석 씨는 할 만큼 했어요. 어머니는 맨날 인석 씨에게 키워준 값을 하라시는데 정작 어머니는 인석 씨 도시락 한 번 안 싸주셨잖아요. 도대체 뭘 키워주셨는데요? 인석 씨한테 돈 맡겨 놓으셨어요? 앞으로 정 이러시면 생활비도 못 드립니다. 그리 아세요. 야, 아유 이 미친년이. 화살바지는 참 고달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 가정을 지킬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은근히 저를 응원했습니다. 언젠가는 퇴근길에 절 잠깐 부르셔서 집 앞으로 나갔더니 시아버지께서 막 튀긴 치킨을 건네시는 겁니다. 웬 치킨이에요, 아버지? 너 치킨 좋아하잖아. 역시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니까. 들어가셔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됐다. 어서 들어가서 식기 전에 인석이랑 먹어. 그리고 아가, 네가 시집와서 이 꼴 저 꼴 다 보고 살게 해서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래도 네가 잘 해내고 있어서 아버지는 든든하고. 아버지 속은 얼마나 시끄럽고 아프셨을까요? 가끔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너지곤 했습니다.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딸은 아버지 알기를 자기 발가락의 때만큼도 생각 안 했어요. 그 두 사람은 아버지가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여겼고 남편은 자신들의 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아내나 딸에게 져줄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은 제 남편이니까 제가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 과정에서 중간에 끼어버린 우리 아버지 입장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항상 며느리를 응원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우린 정말 여력이 없었습니다. 대출은 있는 대로 다 받았고 매달 시댁에 보내는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는데 친정엄마가 또 허리 수술을 받으시느라 그나마 보너스 받은 것까지 모두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사정을 아셨는지 시아버지께서 몰래 돈을 주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그런 건 묻지 말고 이걸로 전세금 보태줘라. 아니에요. 우리 그냥 이사 가기로 했어요. 혹시 우리 때문에 빌리신 거면 그냥 돌려주세요. 아버지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아시면 또 난리 날 거고요. 빌린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다 말은 못하지만 아버지가 어디 투자를 좀 했는데 돈을 벌었어. 그리고 네 남편이나 어머니한테도 말하지 말고 네가 적당히 빌렸다고 해. 그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월급의 대부분을 시어머니께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비상금이 있다고 해도 어딘가에 투자할 만큼은 아닐 텐데 이렇게 큰 돈을 주시니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아버지는 명문대 출신답게 머리도 좋고 재주도 많으셨어요.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늘 책을 읽으셨고 가끔 미국 방송도 아무런 통역 없이 자유롭게 듣고 이해하실 정도로 명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학으로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도 따고 주택관리사, 경매사 자격증, 투자 분석사 등등 제가 아는 것만도 10개 이상의 자격증을 따셨어요. 하루는 왜 그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시냐고 여쭈었더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존재니까. 세상은 항상 변하고 바뀌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해서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운전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런 자격증이라도 따놓으면 누가 알겠니? 나중에 또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현재도 불확실하지만 그보다 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집에 들어가도 항상 쌀 궁리만 하고 트집만 잡는 시어머니의 얼굴 붉히는 것도 싫었고 사는 건 뜻대로 안 되는데 혼자 독서실에 가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는 건 온전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것도 같아요. 언젠가 우연히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참 우울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젊은 시절에는 거창한 꿈도 있었을 것이고 삶에 대한 포부도 있었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하는 애잔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 뒷모습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한 달 꼬박 걸려 아버지 가디건을 떠서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운전할 때 입으니까 참 따뜻하다고 그러시는데 괜히 울컥했어요. 사실 전 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이미 한 번 이혼했고 어렵게 재결합을 하신 탓에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막 나가는 것도 참으셨을 겁니다. 어쨌든 내 식구라는 마음으로 품으려 하셨죠. 절친의 아들을 입양했다는 게 무슨 큰 원죄인 양 시아버지는 늘 죄인처럼 사셨어요. 그런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남편도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참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착한 사람만 당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꼭 3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때까지 우린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어서 시험관 시술을 해보자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때라 저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사인은 스트레스에 의한 과로사였어요. 그쯤 과로사 사건들이 심심찮게 뉴스에서 보도되었지만 그게 제 남편의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외국계 회사가 빡세다고 하지만 착한 남편의 성정상 못 견뎠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서야 그 사람이 오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내인 저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그 슬픔과 고통은 고스란히 일기장에 남겨져 있었어요. 날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들었던 온갖 악담과 당했던 온갖 악행들이 전부 다 적혀 있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자식, 이 쓰레기, 나가 죽어라, 왜 빈대처럼 빌부터 사냐 등등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매일 듣고 살았대요. 하루라도 그런 말을 안 들으면 이상하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시어머니는 곰팡이가 핀 음식을 주면서 자기 눈앞에서 다 처먹으라고 했답니다. 안 먹으면 뺨을 때리고 방에 가두었대요. 5살이나 어린 시누이는 남편 옷을 다 찢어놓고 책에 침을 뱉고 그랬답니다. 그건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대요. 물론 시아버지에게 일러바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남편은 차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털어놓지 못했답니다. 아니, 다 털어놓으면 시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으실까 걱정되어서 그냥 자기 혼자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시아버지가 이혼을 하면서까지 자신을 입양하고 키워주셨는데 보답은 못할 망정 분란을 일으킬 일은 안 하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굴러온 돌이 맞으니까 박힌 돌을 빼내는 일은 안 하고 싶었답니다. 그 어린 남편이 수도 없이 당했던 고통들이 제 심장에 그대로 다 박혀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남편 노릇도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과 저에 대한 미안함도 적혀 있었어요. 결국 남편을 죽인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눈이 뒤집혔어요. 당장 달려가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래요? 인석 씨에게 날마다 쓰레기라고 버러지 같다고 죽어버리라고 하셨다면서요. 썩은 음식을 먹게 하고 잠도 안 재우고 청소며 빨래며 다 시키고 잘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곳만 때렸다면서요. 당신은 악마야, 악마. 당신이 인석 씨를 죽였어. 뭐야? 아유, 이 미친년이 어디 와서 행패야. 남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언젠가는 당신 눈에도 피눈물 날 때가 있을 거야. 내 똑똑히 지켜볼 거야. 아니, 이게 정말 돌았나? 어디 시어머니한테 막말이야. 너도 미친년이야. 네가 인석 씨한테 한 악행은 생각 안 하니? 별것도 아닌 게 놀고 처먹고 오빠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명품이나 사고 넌 지옥에 가는 것도 아까워. 이후 신우가 분노하며 제 뺨을 때리는 동시에 전 신우의 양쪽 뺨을 다 후려쳤습니다. 고소하겠다고 발광을 하더군요. 하라고 했어요. 남편을 죽인 게 누군지 낱낱이 가려보자고 저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의 그 잔인함에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시몬은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주저앉아서 통곡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때 퇴근하던 시아버지가 모든 걸 다 알게 되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자경이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은지 너 오빠한테 정말 그랬던 거야? 두 사람은 당연 발뺌을 했지만 전 남편의 일기장을 시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가뜩이나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던 시아버지는 남편의 일기장을 읽으시면서
내내 가슴을 치며 우셨어요. 다 당신 탓이라고 하시며 맥을 놓으시더니 그만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풍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병원에 오지도 않았고 그냥 죽지 왜 반신불수가 되어 살아남았냐고 온갖 구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돈을 벌 때는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생활비를 받았어야 하니까 완전 막 나가지는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거동도 제대로 못하게 되자 날마다 죽으라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모든 험담을 다 들으면서 눈물만 흘리셨대요. 요양보호사가 있는데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끊이지 않았고 요양보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치를 떨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니까 평생 참고 사신 건 정작 시아버지였는데 자신들이 참고 살았다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니 그런 인간들 곁에 아버지를 두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까 몰라서 전 차라리 시아버지를 모시고 오기로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시던 집을 세를 주고 있었는데 그 집을 팔려고 내놓았어요. 그 집을 팔고 제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면 시아버지와 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진 아버지가 잘 버텨주셔야 하는데 걱정이었습니다. 전 일주일에 2번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고 식사를 챙기고 목욕도 시켜드렸어요. 낮에는 회사를 다녀야 해서 24시간 옆에 붙어서 살피지 못해 늘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늘 저에게 미안해하셨고 고마우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문제의 날에 갑자기 답답하다고 하셔서 휠체어에 태워 공원 산책을 나왔다가 사라지셨던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편지에는 걱정 말라는 말과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하라는 당부뿐이었어요. 그 불편한 몸으로 어디로 가실 수도 없는데 온갖 나쁜 상상만 들었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사라지길 기다렸다는 듯 후련해하는 시어머니나 시누이하고는 싸울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고 저 혼자 1년 내내 시아버지를 찾아다니고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시누이와 함께 카페를 차렸습니다. 아버지 명의를 함부로 도용했지만 그들은 거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당장 신고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버지를 찾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페는 잘 되지 않았고 결국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서 독촉장이 쌓여갔죠. 그들은 태연했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의 아파트니까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사람은 시아버지였던 거죠.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내쫓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군요. 정말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받은 거 그거 범죄라는 거 모르세요? 제가 몰라서 신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버지 먼저 찾아야 하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또 전화하면 신고할 거니까 그리 알아요. 그렇게 경고를 했더니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정말 뜻밖에도 근사한 벤츠차에서 정장 차림의 시아버지가 내리시는데 꿈인 줄 알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했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멀쩡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는지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버지라는 걸 확인한 순간 전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안겨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아세요? 저 정말 아버지 잘못되셨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세요?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시아버지는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이었고 휠체어를 타던 모습이 아니라 멀쩡하게 걸으셨어요. 아직 지팡이를 짚으셨지만 거의 회복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동안의 일을 다 듣게 되었어요. 그냥 기적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실 오래전부터 푼돈으로 심심할 때마다 주식 투자를 하셨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가 땄던 여러 자격증도 투자에 도움이 되었고, 늘 공부하고 책을 읽으셨던 것도 모두 주식에 관한 내용이었대요. 처음엔 정말 가볍게 시작했는데 의외로 수익을 올리면서 그 돈을 미천 삼아 더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투자의 규모와 범위를 점점 늘렸는데, 운이 좋게도 투자하는 족족 큰 돈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작은 회사도 인수했고요. 사실상 그 무렵엔 운전도 그만두고 작은 오피스텔 사무실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지만, 가족들에겐 일체 비밀로 했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알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남편이 죽게 되었고, 남편의 일기장을 본 뒤 큰 충격으로 풍을 맞으면서 고비가 왔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노골적인 구박을 받으면서 이러다 죽을 것 같았고, 한시라도 빨리 오피스텔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대요. 그래서 저에게 산책을 가자고 말을 했던 거고, 제가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미리 뽑아두었던 직원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갔던 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끔 제가 걸어둔 현수막을 보셨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되기 전까지는 꼭 참았대요. 1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재활치료에 전념했고, 인수했던 회사도 잘 키워서 몇 배의 돈을 받고 팔았답니다. 본격적으로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명의로 아파트를 대출받고 못 갚아서 경매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다시 경매로 낙찰받은 뒤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전 정말 감격스러웠고, 시아버지의 의지와 용기에 감동을 받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는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제가 앞으로는 당신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할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인석이를 200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유일한 아버지 핏줄이잖아요. 설마 저 버리시는 건 아니죠? 옛날 일은 다 잊으세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더군요. 그저 시아버지가 거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다는 생각에 꽂혀서 어떻게든 그동안의 일을 대충 넘길 생각으로 거짓 눈물 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속아줄 시아버지는 아니셨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그래도 난 마지막까지 기대를 했는데 정말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너희들을 상종할 가치도 봐줄 이유도 없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명의도용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혼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에게 온갖 모욕과 악행을 일삼은 신우와도 천륜을 끊어버렸어요. 시아버지는 다시 경매로 사들인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우리 인석이도 그렇게 안 되고 너도 고생 안 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정말 물 흐르듯 그렇게 또 흘러갔습니다. 이제 곧 시아버지는 70이 되십니다. 여전히 의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세요. 전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공예방을 운영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손재주가 좀 있어서 가죽 공예도 하고 털실로 옷도 짜고 그래요.
여전히 우리 아버지의 스웨터나 가디건을 제가 짜드립니다. 아버지 춥지 않게, 그 쓸쓸한 뒷모습 보이지 않게 말입니다. 아버지는 완전 재활에 성공하셨고 마라톤에도 도전하셨어요. 앞으로는 철인 3종 경기에도 도전하신다는데 전 항상 그런 아버지를 응원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재혼하시라고 하면 저부터 재혼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서로 재혼하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며느리와 시아버지로, 때로는 딸과 아버지로 살아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